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총평에서 저와 김철회 선생님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각 분야별로 뭘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각 이제 분야별 총평을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거 안 들은 사람들은 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5부까지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 해설 강의를 찍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해설 강의를 들으러 온 여러분, 특히 올해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게 내공을 길러주는 그런 해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맞고 왜 틀리고 뭐 이런 건 그냥 나중에 해설 같은 걸 봐도 되잖아요. EBS-I에 우리 친절한 해설지가 올라오는데 그거 말고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힘이 길러졌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함께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화법과 작문 1번부터 10번까지 이 첫 번째 파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그것은 3개의 세트로 안정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던 화작이 이번에는 4개의 세트로 쪼개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따가 뭐 보겠습니다만 4, 5번, 6, 7번이 각각 화법, 각각 작문이 아니고 두 세트 모두 화법 하나, 작문 하나 이렇게 문제들을 달고 있는 두 세트가 소규모의 융합 세트로 출제된 그런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성은요 본 수능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면서 오늘 화작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풀면서도 생각보다 오늘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 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뭐 느낌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좀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막 너무 복잡해서 막 우리를 지치게 하고 화법과 작문에서 진이 다 빠졌어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죠? 자, 그런 가벼운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갔어야 됐는지, 그리고 아직 그게 숙달되지 않았다면 본 수능 때는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로 가볼게요. 처음에 1번에서 3번 화법 단독 세트가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다 이랬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발표 아니면 전문가 강연이 오죠. 그죠? 자, 이번엔 학생의 발표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읽으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안무개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 얘기까지는 읽으라고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전통극과 관련된 예산대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따옴표가 쳐져 있네요. 우리도 낯선 개념이고요. 아마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걸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쭉 이어져 있는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화법 대본을 최대한 읽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문제 볼게요. 청중에게 질문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들을 판단할 때 이걸 먼저 읽으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랬을 때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표시하지 마십시오. 자,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어.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랬을 때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는 건요 체크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의도랄까요? 질문의 효과랄까요? 그 효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처럼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뭐 이해의 정도를 체크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질문을 던져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출처를 언급한대요. 정보의 출처를 언급합니다. 이건 어느 책에 나와 있어요. 무슨 연구소에서 가져왔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얘기는요. 이건 체크 안 해도 된다고. 왜? 출처를 언급하면 신뢰성은 당연히 높아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발표의 목적을 밝힌다 그랬어요. 이건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쵸? 보세요. 공유했던 경험이라는 건 보통 어때요? 학생이 수업 시간 하는 발표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 전통극을 생각해 보세요. 뭐 어쩌고, 그죠? 아니면 우리가 지난 뭐 체험학습 때 봤던 전통극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이게 3번이 적절한 진술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풀어왔던 그런 경험들, 누적되어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생각하세요. 예측하세요.
자,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해는 도와지겠죠. 그죠?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 자,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이거 약간 독특한 선지가 나왔네요. 바라는 바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요 1번과 5번 같은 거 있죠? 요런 건, 자, 요 선지와 요 선지는요,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질문 던지고요. 그럼 뭔가 답을 기다린다든지 뭐 반응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반응을 확인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얘네들 1번과 5번 선지의 경우에는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처를 언급한다고 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보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누구누구 아무개 박사 어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무슨 연구소나 뭐 박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걸로 나온다든지 또 책 제목을 표시하는 무슨 기호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 2번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성종실록, 봉사도 이런 두 개의 어떤 무슨 자료의 근거 그 해당되는 기호가 딱 보이는데요. 그럼 얘는 출처를 언급했으니까 예산도에 관련된 예산대에 관련된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진술이에요. 됐죠? 한눈에 봐도 다 읽지 않아도.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예산대에 대해서 설명할까 해요. 예산대란 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뭔가 잘 모르는 청중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발표를 하는 걸 테니까 보세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믿고 거르는 선지야. 그쵸? 안 그렇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벌써 셋째 줄부터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라고 주네요. 그러니까 이건 믿고 걸을 수 있는 선지, 적절한 선지겠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반응을 확인하면서 뭐라고요?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한답니다. 이런 건요, 직감적으로 어디를 빨리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거의 발표의 맨 끝부분을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 거기에 나오는 일이 많으니까. 그쵸?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물론 여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바라는 바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까지 힌트를 주면 더 고맙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직감적으로 얘는 끝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전통문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니까 얘도 맞네. 반응을 확인하는 건 그 앞에 나오고요. 왜? 청중의 대답을 듣고 라는 게 나오죠. 그죠? 괄호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괄호 있는 부분 확인하고 끝 부분을 체크해서 얘네들이 같이 있는 버무려져 있는 부분이 끝에 있는가 확인했네요. 됐어요. 그러면 자, 1번과 3번이에요. 됐죠? 그럼 청중에 질문하는 거 괄호 있는 부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봅니다. 저기 한 1, 2, 3, 4문단입니까? 중간보다 조금 아래요.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는 질문 딱 나왔네.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떡하죠? 다 안 읽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 팩트 체크가 다 됐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를 수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유형 반드시 11월 수능의 1번 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공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들 미리 선지 체크하고 이제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는 거예요. 미리 꼭 체크하시고 얘네들이 어디를 찾아가라, 뭐만 찾아봐라 라는 힌트가 이 안에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걸 절대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라는 당부를 제가 꼭 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갑니다.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2번 문제 제가 총평에서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료가 1, 2, 3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3점 달고 있는 볼륨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이거 2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들이야. 이걸 어디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따질 때 어디로 가시라고?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 선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자리를 가셔서 그 앞뒤만 이렇게 진짜 바로 앞과 바로 뒤만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거 선지를 일일이 1, 2, 3, 4, 5를 다 꼼꼼히 읽고 검토하고 얘는 뭐 왜 잘못됐고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생각해볼까요? 지문으로 갑니다. 기억 자리로 갈게요. 자료 제시 바로 앞을 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 전체 모습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얘는 아닐 테고. 그럼 자료 3이거나 자료 1일 텐데 사람들이 뭔가를 밀고 움직이고 있죠? 여긴 아니네. 그럼 이거네요. 기억 자리에 얘가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기억 자리에 얘가 사용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 무조건 그게 적절한 것일까요? 아니요. 자, 1번 선지 볼게요.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의 자료 1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기억 부분을 보고서 자료 1을 사용하겠구나. 근데 왜 사용한다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게 예산대는. 됐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갈게요. 자료 제시. 자,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니은 자료 제시. 이거네. 그렇죠? 그럼 뭐야? 작아서 안 보이는 인형들을 예를 들면 이걸 크게 확대하고 이걸 크게 확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크게 확대하고. 자, 이렇게 크게 안 보일 테니까 확대해서 보여준 게 자료 2야. 니은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겠습니까? 디귿 자리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료 디귿의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거 있네. 그죠? 이게 디귿이. 그럼 이건 뭐예요? 움직일 수 있었던 원리를 설명하는데 디귿 자리에 자료 3을 활용한다는 거죠. 1, 2, 3, 4, 5번 대충 스르륵 봐도요. 정답이 5번이 내가 답이야 막 손을 흔들고 있네요. 그죠? 보세요.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 딱 맞는 거죠. 앞뒤만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거 3점 달고 있기 민망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빨리 푸시고요. 이런 거 바로바로 그 자리만 찾아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1번과 2번을 전체 지문을 읽지 않고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 3번 한번 보실까요? 3번. 다음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신유형 문제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문제 고향을 떠난 문제, 고떠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지문 앞에 있는 거 발표 내용 다 대본 안 읽었지만 이거 충분히 이 문제 안에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의 묻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대답을 이끌어낼 질문으로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쉽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답 1번에 있네요.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추론하는 이런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추론해보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지만 전혀 긴장할 필요 없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됐죠? 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유형 비록 출연했고요. 2번 문제 볼륨 굉장히 컸지만 1, 2, 3번 세 문제 달고 있는 이 발표 세트, 화법 단독 세트, 지문 읽어볼 필요 없이 공들여 써놓은 이 화법 대본 읽을 필요 없이 세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되더라. 됐죠? 자, 그 다음 세트로 갑니다. 4번, 5번 달고 있는 두 번째 세트예요.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화법과 작문의 융합이 4문제짜리 한 세트였던 게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 4번 문제와 5번 문제가요. 이 4번은 지금 보세요. 이건 화법 문제거든요. 그래 놓고 5번 문제 가면 이제 작문 문제가 나옵니다. 글쓰기 방법에 대한 거니까. 자, 6번, 7번 세트도 마찬가지인데 6번은 작문 문제고요. 7번은 화법 문제예요. 즉 미니 화법 작문 융합 세트 두 개로 나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 놓고요. 이 문제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문제 유형 자체는요. 화작 융합 4문제짜리 빅세트일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왜? 막 예를 들면 토론이나 토의 같은 것들을 주로 화법 대본으로 융합 세트에서 삼으니까 거기에서 꽤 많은 분량을 A, B로 각각 묶어놓고 거기에서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 게 맞는지 아닌지 학생 3이 학생 1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자기의 뭐 제안을 덧붙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판단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되게 가벼워진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었죠. 저는 총평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화작에 이런 변화에 여러분이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잘 따져보라 그랬죠. 득이 많다고 느꼈어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화작의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4번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가벼워진 이런 게 시간을 오히려 있잖아요. 지문이 2개를 읽어야 되는 걸로 세트 물리적으로 늘어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실이 더 많았다라고 느낀다면 자기의 전략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여러분한테 촉구합니다. 됐죠? 자, 보세요. A라고 묶여있는 부분 볼까요? 이제 학생과 사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햇살 도서관 사서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인터뷰를 하죠. 교직 편집부 기자가. 근데 학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햇살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SNS에 주민들이 쓴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뭐 책 서비스 때문일 것이다. 책 편집 서비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보세요. 사서가 A라고 묶인 부분은 어차피 읽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읽긴 읽어야 됩니다. 자, A 부분. 책 편집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생이 질문을 했더니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출제자가 생각하세요. 이걸 딱 읽으면서 바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출제자가 이 어떤 두 사람의 대화, 인터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대본을 구성할 때 지금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이상한 맥락을 왜 끼워 넣을까요? 책 편집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게 방법을 묻는 거냐, 절차를 묻는 거냐,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되물었어요. 의도를 정확하게 물으려고. 사서가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그것만이 아니고요. 서비스 진행 과정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는 곧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그 부분에서 이 문제의 답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서의 대답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일 뿐이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만들기보다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자, AS 사서는 학생 등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벌써 A에서 이거 딱 맞았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B만 이 얘기가 맞으면 답이 4번으로 확정된다고. 맞죠? 자,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봅시다. B를 봤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으셨나요? 라고 답변을 듣고 나서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했네요. 답 4번이에요. 자, 제가 아까 2번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4번 문제도 얘기할 때도 그런데요. 이런 주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화작에 숙달되어 있는 당신, 일일이 다 읽고 판단하고 이게 왜 1번 선지는 왜 틀렸고 2번 선지는 왜 틀렸고 3번 선지는 왜 틀렸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해설에서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라고 일부러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난도를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해줬거든요. 고맙게 그거 잘 받아먹을 수 있어야죠. 딱 보고 기미가 포착되면 그걸 답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위 면담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그거는 화법 문제였지만 이건 작문 문제죠. 면담과 학생 글을 고려할 때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요. 자, 이 글을 잘 봐야 되겠네. 이건 읽어야 돼요. 왜? 이 안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게 1, 2, 3, 4, 5번 선지인데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건 읽어봐야죠. 그죠? 갑니다. 햇살 도서관은 책 편집 서비스를 하는 마을 도서관이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 도서관 해놓고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달아가지고 부제를 작성했어요. 그래놓고 햇살 도서관은 이런 도서관이다.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책 편집 서비스는 햇살 도서관에서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주고 그 이유를 편지에 적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는 어디다. 이런 선생님, 사서 선생님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러면 그의 설명에 따르면
책 편지 서비스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개념 설명을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햇살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놓고 책 편지 서비스는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도선생님들 덕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과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선지 판단을 봅시다. 1번,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인다 그랬는데요. 주관적 인상이 면담 대본에 드러나려면 그 인상을 말로 표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거기 밑에 끝에 가면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자한 인상에서 선생님. 됐어. 그럼 1번 체크됐네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책 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책 편지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알린다. 요거 마지막에 나왔네. 그죠? 요게 2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3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글의 부제로 제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뭔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겸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걸 부제로 삼았네요. 그죠? 이거 3번 됐네요. 자, 4번 갑니다.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하여 책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나요? 없어요. 답 4번이에요. 그럼 5번은 봅시다. 면담에서 학생이 사서에게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제시해. 뭐예요 이거? 그죠? 이렇게 SNS에 주민들이 적었다는. 이거 5번 나왔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있지만 4번은 이 안에 안 담겨 있으니까 정답을 4번. 어떻게 보면 4번 문제보다 이 5번 문제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5번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4번 문제 해결하려고 A라고 B라는 꽤 많은 볼륨, 전체 이 대본 가운데 이 면담 대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되는 건 이미 훑었으니까 나머지 앞부분, 인트로 부분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 그 정도만 더 읽으면 사실 전체를 다 읽게 돼. 그리고 이건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쵸? 그러면 선생님 여태까지 선생님이 해오셨던 그런 설명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안 읽고 최대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럴 길을 찾아야죠. 계속 여태까지 우리 약삭빠르게 그 길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제가 수시로 했을걸요. 별로 부담되지 않는 빨리 읽을 수 있는 이런 텍스트는 읽어야 한다면 읽어라. 시간도 오래 안 걸린다. 다만 꼼꼼하게 뭘 어떻게 체크.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A 부분의 끝부분에 있는 사서의 대답, 긴 대답 있죠. 그 신청 방법, 서비스 진행 과정에 대한 거 굳이 다 꼼꼼히 정보를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내 뇌의 용량을 할애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담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쭉 훑어가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린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세트로 갑니다. 이 세트 역시 화법과 작문의 소규모 융합 세트죠. 그죠? 자, 작문 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문 과제가 뭐냐면 일상의 체험, 그래가지고 자신을 성찰을 합니다. 이게요, 참 고맙게도 이런 작문 문제가 제일 난도가 낮은 그런 지문들로 보통 구성돼요. 일상생활에서 겪은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뭐 오늘 등굣길에 무슨 풀꽃을 봤는데 뭐 이런 걸로 보통 나오거든요. 제일 난도가 낮아. 왜? 지문을 읽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거 작문 단독 문제인가 보다 라고 6번 문제 그러네. 글쓰기 과정 어쩌고저쩌고 했네. 왜? 가가 학생 1의 글이고요. 나가 학생 2의 글이에요. 그리고 그 둘에 관해서 막 설명해 놓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작문 세트인가 보다. 근데 7번 문제에 가서 그 두 글을 읽고 친구들이 A와 B라는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에 관해서 어쩌고 7번 문제. 이러니까 이제 융합 세트가 된 겁니다.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와 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거 역시 가나 두 글을 다 무턱대고 읽어나가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거 읽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이렇게 과히 어렵지 않은 글이고 빨리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문제 풀었어도 엄청 오래 시간이 잡아먹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자. 최대한 1번 선지 봅니다. 1, 2 모두, 즉 가글과 나글 모두겠죠. 그죠? 타인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대충 떡 봤더니
학생 1액을 가해서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막 투덜대고 막 찡그렸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물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래요. 그걸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겠죠? 그런 글을 학생 1이 썼겠지. 자, 그 다음 학생 2는요. 얼핏 봤더니 선배랑 같이 갔는데 선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때가 되면 싹이 돋아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고 했어요. 그래서 나 여태까지 너무 조급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요. 그죠? 2번 갑니다. 둘 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 왠지 아세요? 처음 심어보는 날이어서 뭐 설렜고 근데 뭐 짜증이 났고 뭐 그 처음에 가학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심어보는 옥수수라 마음이 설레는데 근데 무슨 힘들어가지고 뭐 찡그렸고 그랬던 선생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심었는데 그날 바로 뭐가 자라납니까? 두 번째 나학을 선배가 뭐라 그랬어? 때가 되면 싹이 돋아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아직 싹이 안 난 거겠지. 뭐가 자라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용상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요 짧은 글 안에. 그 다음에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했대. 그러면 뭐예요? 물음표 있는 부분만 빨리 찾아야 되겠네? 그럼 가에 딱 보니까 매지가이로 딱 봤더니 잊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그죠? 나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너 그렇게 조급했던 것은 아닐까?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거 3번 맞다는 얘기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이제 둘 다가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하는 선지들인데요. 학생 1은 같은 문장을 다시 인용하면서 또 학생 2는 원했던 상황이 이루어진 모습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했답니다. 이 얘기는 곧 가글과 나글의 끝부분만 보세요. 팩트 체크하세요 라는 얘기죠. 가글 끝에 보니까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앞에서 인용했던 걸 다시 한번 인용했네. 맞죠? 그 다음에 학생 2의 경우 맨 끝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옥수수 싹이 어느새 올라와 있었다. 원했던 상황 이루어진 걸로 글이 마무리됐네. 맞아요. 됐죠? 자, 학생 1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 2는 태도를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지어.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물론 앞에서 2번과 5번을 두고 내용에 좀 의존도가 있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2번을 답으로 찾은 상태에서는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요. 큰 틀에서 보면 내가 투덜댐으로 바뀌어 있었던 그 마음이 달라지는 자기의 감정,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자기가 성찰하면서, 그게 학생 1의 글, 가글이었거든요. 나글은 친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정을 쌓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조급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좀 더 여유 있는 태도로 기다려보는 거 어쩌고저쩌고. 타인과의 관계 연결, 교우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라는 거죠. 됐죠? 자, 빠르게 대충만 내용을 훑어봐도 내용 의존도가 물론 있는 지문이라 선지를 할지라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됐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 제가 역시 총평에서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이게 뭐라고? 변형된 새로운 유형의 볼륨 큰 고향을 떠난 문제다. 그렇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문제 대표적으로 뭐였습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나왔던 화법 예산대관에서 발표를 학생이 했어. 그랬을 때 고향을 떠난 문제 대표적인 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건 이런 거잖아요. 발표를 듣고 청중인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 학생 1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지난번에 책에서 본 내용과 같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선지 1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용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게 고향을 떠난 문제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보세요. 둘이서 그 글을 읽고 대화를 막 나눠요. 물론 이 7번 문제 먼저 풀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즉, 왜? 고향을 떠난 문제라서. 왜? 보세요. 글 읽어봤어? 소감이 어때? B가 학생 1, 2 모두 이런 걸 흥미로웠어. 학생 1은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고, 학생 2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필요하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어 라고 사실 7번 문제를 먼저 풀잖아요. 그러면 6번 문제 푸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요게 자신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다라는 요런 게 좀 전에 선지 중에서 예를 들면 자신의 감정 변화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대한 선지 판단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왜? 이건 거짓말은 아닐 거니까. 학생 B가 학생 1, 2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이 이게 사실에 위배되는 진술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기다림의 자세만으로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1번 선지.
고향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1번 선지의 매칭만 보세요.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다 그랬어요. 학생 2의 글이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 거기에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는가? 요 기억에 대한 학생 1인지 2인지 몰라도, 물론 2를 대충 봐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1번 선지가 진술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럼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빨리 잘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은 적이 있어서 학생 2의 생각이 이해되더라. 2번 선지 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쯤 되면요. 선생님, 이게 만약에 1번 선지가 이게 틀린 거였으면 어떻게 해요? 즉, 이게 이런 내용이 학생 2의 글이 아니라 학생 1의 글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읽어본 상태에서 푼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1번 선지가 학생 2의 글에 관한 걸로 얘기를 했고 2번 선지에 와서 학생 2의 글에 공감을 한대요. 그러면 이건 둘이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둘 다 적절한 진술이고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한 것은 학생 2의 글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기 전에도 충분히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니. 나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 돼도 마음 먹으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3번 선지로 갑니다.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면서, 그걸 여유를 갖자는 얘기가 여기 있었나 보지. 이거 검토할 때 느껴졌죠. 그거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추가했어요. 뭐?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덧붙인 거죠. 이거 3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 4번 선지 갑니다. 학생의 글과 자신의 생각에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글 내용 굳이 안 봐도요. 만약에 공통점을 근거로 했다면 발화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죠. 말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응? 학생의 생각과 나는 뭐 같아. 뭐 이런 식의 뭔가 명시적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런 형식이 아니라고. 따라서 4번이 답임이 드러나 있어요. 고향을 떠난 문제. 얘와 4번 선지 사이의 매칭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5번 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같은 글을 읽고 이야기해보니 서로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5번 선지 갑니다. 학생 1, 2의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 A와 B 두 학생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왜? 요런 이유 때문에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유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난 문제. 굳이 가글과 나글, 학생 1과 학생 2의 글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답이 도드라지는 문제다. 됐습니까? 이런 거 시간 많이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8번에서 10번 세트로 갑니다. 자, 장문 과제를 보면요. 가가 장문 과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입니다. 모르면 다 봐시라고 그랬어요. 가를 보면 장문 과제가 주제 보세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그랬거든요. 글의 목적은 뭐라고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제 이런 주제로 했으니까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대요. 그러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네요. 누구한테? 예상 독자는 누구야?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상 독자로 해가지고 확증 편향이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그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담은 설득의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장문 문제에서요. 주제와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 한 가지 더 하자면 매체. 그게 바로 뭐라고? 장문 상황. 이 장문 과제, 장문의 초기 상황. 그 늘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초기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딱 제시를 명시적으로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8번 문제로 가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내용들, 장문 과제, 세 가지 장문 초기 상황, 조건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의 활용된 것은 그랬거든요. 저는요.
생각해 봅시다. 뭐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주제, 목적 이렇게 가의 항목들을 가지고 선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보세요. 뒤에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는지 아닌지를 글 안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방안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보완할 방향을 제시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4번, 예상 독자, 누구? 우리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 되겠어요. 5번, 자,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한답니다. 됐죠? 이 문제 되게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 그래서 그걸 다 읽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나로 되어 있는 학생의 글을 전부 읽어야 되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자동적으로 손이 이리로 가던데요? 답 그냥 4번으로 보이던데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볼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이미 가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예상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근데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뭐지? 확증 편향의 개념을 잘 모르는 그런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확증 편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는 건 이 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기본도 작문 과제를 고려할 때 이 정도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글, 그걸 초고로 여기다 제시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물론 완벽하지 않은 글을 일부러 씻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번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정 보완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초고로, 글의 초고로, 더군다나 완성된 글도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뭐 10번 문제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거친 글이니까 초고는 아니긴 합니다만, 또 전문가가 쓴 글 아니고 학생이 쓴 글로 일부러 설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 부족한, 함량 부족 혹은 손대야 될 부분이 있는 글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자주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상 독자가 확증 편향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럼 그거 설명을 하는 거, 개념을 설명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아마도 글의 맨 앞부분에 나올 것이라는 것도 바로 예측이 가능해야죠. 그럼 우리는 체크해야 될 지점은 하나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딱 앞부분 맨 처음에 볼게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형제도에 찬성반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됐네, 얘기 끝났어요. 답 4번.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이 문단 맨 앞부분에 나오니까 대충 봐도 보이네요. 됐죠? 여러분 지금 비문학 독서 지문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확증 편향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정보 파악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있나요? 없어요. 답을 바로 찾아가세요.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성 들여 만든 1, 2, 3, 5번 선지들, 막 이런 말들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선지가 눈에 보이면 바로 그 아이에 대한 팩트 체크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시간 절약하라고요.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다 그걸 읽어볼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나머지 선지들에 대해서는요. 그죠? 자, 9번 갈게요. 나에 제시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걸 쓰려고 한다.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3점 달고 있어요. 3점 달고 있기 민망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문제야. 왜? 생각해볼까? 얘만 잘 읽으면 답이 보여요. 왜 그런가 생각해볼까요? 갈릴레이는 태양의 흑점 이동과 목성의 위성 존재 등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과학계에서는 어땠는가 하면 천동설을 지지했기 때문에 갈릴레이의 거듭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거쳐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동설은 갈릴레이 사후에야 받아들여져야 되죠. 즉 이제 확증 편향 막 얘기했으니까 확증 편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갈릴레이가 증거를 제시해도 그거를 안 믿고 논의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동설이 결과적으로는 옳았다는 게 나중에는 밝혀졌어요. 됐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방안 제시를 그래서 뭔가를 했는 모양인데 그걸 비판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하나 고르래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좀 더 뭐랄까 정통의 방법대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려면 이래야 됩니다. 방안을 제시했겠지 글 안에서. 그러면 딱 문단별 스캔할 때 예를 들면 1, 2문단에서 확증 편향이 뭔지에 대해서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일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려면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닙니까? 3, 4, 5문단에 따라서 먼저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문단에 담화 표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초반에. 그것들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채고요. 거기만 딱 가서 표시를 해도 좋아요. 갑니다. 첫 번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두 번째, 4문단 가니까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자, 상대방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단적인 토의를 거치세요. 세 번째,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야 확증 편향이 안 빠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 체크를 했더니 당연히 요 얘기가 뭐하고 관련되는 건지 알겠죠? 집단 토의를 거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례를 든 거야. 그러면 답은 바로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이게 왜 틀렸고 이건 왜 맞는지를 다 따질 필요도 없이 틀린 선지 말고 그냥 바로 정답으로 돌진하셔야 됩니다. 왜? 4번. 집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딱 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거 끌고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자, 이게 정통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거고요. 그럼 이번엔 좀 더 약삭 빠른 방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3문단, 4문단, 5문단에서 담화 표지를 활용해서 그 세 가지 항목들, 방안들을 발견을 하는 내용 체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단계 없이 한번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실래요? 어때요? 그거 안 봐도 얘만 가지고도 답은 4번으로 바로 돌진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일종의 근거를 준 건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비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로 준 거라고요.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그랬을 때 이 지문은 보기를 읽고 이거 뭐야? 집단적으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엔 잘못된 결론을 내렸네? 그럼 확증 편향에 빠지겠네? 이거 토의해봤자 확증 편향에 빠져 있으면 결국엔 제대로 된 판단 못하는구나. 답이 딱 4번에 딱 있는. 이 보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자기가 반응만 제대로 하면 정답지가 4번에 딱 있는. 그럼 결국 사실은 나학을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전혀 없고요. 다만 다음 문제 10번으로 갈게요. 이 10번 문제를 위해서는 A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한 문단은 읽어야죠. 3문단은. 그럼 해결돼요. 자, 봅니다. 보기는 A의 초고예요. 이렇게 썼다가 A처럼 바꿔 쓴 거라는 겁니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좋아하는 내용 중 A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얘가 A 부분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방안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 첫 문장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즉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라고 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진술했네요. 그죠?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사결정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이게 무슨 얘기지? 일부러 잘못된 하자가 있는 글의 초고를 줄 때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있어서 주제에 벗어난 통일성을 깨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얘를 삭제하는 과정을 늘 선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번 선지처럼 세 번째 문장, 이해죠?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문단의 통일성에서 벗어나니까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요거 없애고, 당연히 이건 아야 틀리니까 A에 가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가 없어요. 그죠? 됐네. 4번 체크됐어요. 그 다음에 앞문단과의 연결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문단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게 어때? 제가 아까 담화 표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엔 지금 담화 표지가 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이 검토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가 뭘 좀 집어넣으면 어때? 그래서 A에 보니까 따라서 이런 거죠. 이거는 앞에
문단하고 이 문단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담화 표지를 넣어줬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1번 팩트 체크 됐어. 2번 갑니다. 첫 번째 문장, 요거요. 지내야 한다까지. 요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자, 그게 A로 가니까요. 왜냐하면 뭐 기존의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줘서 됐네요. 그 다음 5번 보니까요.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A에 눈에 딱 띄는 게 있는데 찰스 다윈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5번 맞네. 됐어요. 우리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근데 3번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요거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문장과 유사하니까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때?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두 문장의 핵심어를 버무려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A에서는 딱 첫 문장으로 제시했는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선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봐야 돼. 여기 선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문장과 유사하니까 그랬어요. 일단 그거부터 의심이 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 뭐 일종의 역지사지일 수도 있고요. 나랑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게 즉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이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두 문장은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즉으로 연결되기가 되게 어색한 문장 연결입니다. 다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하고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의견 있잖아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문장과 유사하니까 라는 것도 사실은 딱 맞는 말은 아니야. 물론 무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게 팩트 체크해야 될 것은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때?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곧 뭐냐? 그러면 지금 A의 첫 번째 문장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두 문장을 버무려 가지고 핵심어로 만든 문장이냐 보자는 얘기지. 어때요? A의 첫 문장,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거는 이 두 문장을 버무려서 핵심어를 조합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장하고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따라서 10번의 3번 선지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출한 학생의 비판적인 검토 의견도 사실은 딱 맞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세트 8, 9, 10번에서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글 그 긴 학생의 글을 굳이 읽을 필요 없이 8번, 9번, 10번이 다 해결되는 거 우리 지금 봤죠? 8번 문제, 가라는 장문 과제를 제시한 부분에서 정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근거를 빨리 기미를 포착해가지고 바로 답으로 달려갈 수 있고요. 9번, 갈릴레이 얘기 잘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곶더문 비슷하게 선지로 바로 가서 정답 바로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10번도 뭐라고요? 전체 다 읽을 필요 없이 A라고 묶인 한 문단과 보기만을 비교 대조하는 것으로 충분히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작 빠른 시간 안에 정답들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다소 가벼워진 이번 9월 모평의 평가원의 어떤 화작의 새로운 어떤 스타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총평에서 얘기했다시피 득과 실 중에 어떤 게 더 많은가, 득이 많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제발 제 이런 해설 설명들을 안 들어본 사람 몰라요. 아, 정말 약삭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전략이 있구나,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반드시 수능 전까지는 그런 실력의 궤도에 올라가도록 합시다. 왜? 그게 왜 중요하다고? 그래야만 화작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독서와 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득점으로 가는 전략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법 김철 선생과 철저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독서 김철 선생 같이 공부하죠. 저는 문학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문법 공부를 시작해 보죠. 우리 문법은요 늘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개념 공부 철저히 해야 하죠.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문제를 완전하게 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사례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개념만 알고 사례 분석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 점 유념해서 여러분이 이 모평의 문법 문제도 다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점 유념해서 이어지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바로 11번, 12번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은요,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출제된 세트형 문항이죠. 먼저 지문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하는데, 여기 예가 3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영수는 서울에서 산다. 영수는 서울에 산다. 민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 민수는 방에 공부하고 있다. 자, 방에 공부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이 문장이 어색하죠.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3개의 예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에서는 애와 애서를 다 쓸 수 있다. 왜 2에서는 자, 애서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애를 쓰면 문장이 어색해져요. 그 이유는 뭘까? 또 왜 3에서는 애서를 주격조사를 쓸 수 있을까? 즉 여기에서의 이 애서, 학교에서가 체육대회를 열었다의 이제 주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주어인데, 그럼 애서는 주격조사입니다. 왜 주격조사를 쓸 수 있을까? 자, 이 화제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애와 애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 붙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울이라는 것은 다 이제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래서 서울은 애가부터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지점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점의 의미라는 것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또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서가 부터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이제 공간의 의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야죠. 애는 자 이런 삼각형이 되고 애서는 이런 역삼각형이 되고, 그래서 여기 공간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위치 지점, 그 다음에 애서는 공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대비되는 짝을 주목을 했어야 하고요.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애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인식이 되면 애서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에서 방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즉 이런 행위를 하는 공간의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이 애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유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이해를 해야 했고요. 이렇듯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애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치, 지점의 의미고, 이것은 바로 공간의 의미를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차이가 바로 이 애셔의 형성 과정에서 이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셔의 형성 과정을 바로 요 현대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과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했는데, 이어지는 걸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자, 요것들. 그 다음에 이시다. 이 이시다가 현대국어에 있다래요. 자, 이거의 활용형인 이셔. 요 이셔가. 자, 여기 요것들과 그 다음에 요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바로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있다. 그러면 이어진 내용을 보면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시다가 있다를 의미하니까요. 따라서 자, 여기 애셔, 예셔, 애셔, 의셔 이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니까 공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즉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이 새로운 형태는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또 이제 이것들도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현대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까요? 현대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위치, 지점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공간의 의미로 모두 이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를. 그래서 요 문맥을 고려해서 이것들이 중세국어에서 이런 위치와, 그러니까 위치 지점과 그 다음에 공간의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모두 쓰였다라는 그런 문맥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들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에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행위의 주체를 이제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은 이것들이 바로 뭐로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주격조사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격조사로 쓰인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으면 되는데, 현대국어에서 에서가 또 이제 그런 주격조사로 쓰입니다. 그것은 3번에서 이제 우리가 또 예로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요, 현대국어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가 오고 유적명사는 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적명사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사람이나 이제 동물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런 말들은 올 수 없고 이런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이제 온다라는 것이죠. 부사격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조사 깨에 서가 붙은 깨서도 이제 주격조사로 이제 쓰인다라는 것인데, 깨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부사격조사 이제 이 끼셔 역시 이 끼와 셔가 결합하여 이제 형성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됐어요. 이거는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이제 변화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대국어 이전에 중세국어에서 이것은 여러분 주격조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여러분이 안 놓치고 주목해서 바로 12번에 5번 선택지를 잘 판단했어야 돼요. 12번에 5번 자칫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보면 이 깨서가 주격조사로 쓰인다라는 이 정보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한 게 더 잘 기억되기 마련이니까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12번에 제시되어 있는 미음의 사례, 거기 그 부처 끼셔라고 돼 있을 때 그것이 그 끼셔가 주격조사로 이제 착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면 5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건 함정에 빠진 거죠. 자, 이 정보 여러분이 주목해야 했습니다. 현대국어의 깨서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세국어의 에셔,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국어의 끼셔, 현대국어의 깨서는 높임의 유적명사 뒤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그 명사, 유적명사 뒤에 쓰인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지문 함께 이제 봤고요. 이런 지문 읽을 때 우리가 세부 정보 어떤 정보를 놓치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를 정확히 푸는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윗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 애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맞는 말이죠.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이 딱 그렇지라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근거는 뭡니까?
이거의 근거는 거기 산문단입니다. 산문단 끝부분에 보면 이 중세국어와 관련해서 그렇죠? 요것이 현대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의 애와 그 다음에 이런 애서의 쓰임을 모두 이제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지점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공간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현대국어에서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애서 앞에 붙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금방 판단했죠. 우리 지문의 제일 앞에 보면 서울 이 뒤에 애도 붙고 애서도 붙습니다. 그렇다면 2번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세국어네요. 중세국어에 자, 이 얘는 자, 이 의와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세국어의 그런 이 주격조사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특히 사문단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문단에서 이것이 이것과 달리 주격조사로 쓰인다 그런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애셔, 예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격조사로 이제 쓰인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일치하지 않고요.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이 애셔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시다의 활용형이고요. 그렇죠? 이시다는 있다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이제 나타낸다고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 여러분 금방 해야 했죠? 5번입니다. 중세국어 애셔가 주격조사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애셔 앞에 유적명사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마지막 문단에 보면 유적명사는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도 그 부분을 근거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 여러분이 금방 했어야 돼요. 이어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기를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례를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 그거 강조할게요. 여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뭐 디귿,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미음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택지의 판단 적절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지역이라는 말이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죠.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지역에서 공룡화석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발견되다의 이게 주체예요. 이 발견된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장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에서는 주격조사가 아니잖아요. 부사격조사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1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하는데 1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데 자, 여기 5번을 이제 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고르면 안 됐어야 하는 이유, 그렇게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설명을 또 강조를 할게요. 자, 2번 선택 일단 먼저 보면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의 주격조사 애서가 붙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발표하다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는 여기 집단을 의미한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애서는 주격조사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설명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디귿에 관한 이제 분석인데 높임의 유적명사인 할머니. 네, 할머니는 높여야 하는 유적명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식사를 하신 주체니까 여기서의 깨서도 주격조사 맞죠. 그래서 주격조사께서가 붙었다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 위 예셔는 그 위에 주격조사 예셔가 붙었군이라고 되는데 이거 판단 여러분 뭐 가지고 했어야 됩니까? 이런 중세국어 사례는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찾아야죠. 뭘 찾아야 돼요? 중세국어의 요 형태소에 대응하는 형태소, 즉 현대국어의 형태소를 현대국어 역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일물이라도를 이제 해석한 걸 보면 물건 하나라도 그 위 예셔를 관청 에서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것은 여기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청에서 다 빼앗음. 그러면 요 빼앗은 거의 주체가 관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주체가 관청이니까 여기 에서는 결국 주격조사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에서에 대응하는 요 예셔도 이것도 결국은 주격조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위에 주격조사 예셔가 붙었군이라는 이 설명도 이제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 강조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중세국어 자료를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는 현대국어 역과 자, 대응하는 형태소를 꼭 짚으세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미음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부처 끼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끼셔에 대응하는 형태소는 여기 자 부처가 이 부처님이니까 이 끼셔에 대응하는 것은 으로부터예요. 자 여기 12부경이 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12부에 경전이 나오라고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뭐로부터 이 으로부터는 이거 부사격 조사잖아요. 부사격 조사. 그냥 이렇게 대응시키지 않고 이것만 주목하고 이 지문에서 봤던 그 끼셔, 깨서가 깨서의 이제 그 옛말 형태 이 끼셔가 중세국어에서도 주격조사로 쓰였다고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 주격조사인데 왜 부사격조사라고 설명을 해놨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걸 정답으로 고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틀린 거였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문에서는요, 이 끼셔와 관련하여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중세국어 자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주격조사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부사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 특히 이렇게 대응시켜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여기 12번까지입니다. 그리고 13번, 14번, 15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2부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